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에쿼티 시간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서머리 노트를 다 드리는데요. 서머리 노트 2페이지 먼저 좀 펴보시겠어요? 컨텐츠라고 해서 목차들입니다. 저희가 6번 정도를 직전까지는 만났어요. 2023년에는. 근데 2024년 대비반인 2반부터는 한 번 더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 보면 LOS라고 해서 그 CFA는 그 시험 범위를 주죠. 이걸 알아봐라, 저거에 대해서 익혀라, 이런 걸 설명해라, 이런 걸 이해해라, 저렇게 비교해라, 이런 건 계산해라.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의 각 리딩들의 개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6개였어요. 근데 올해 보면 LOS 41에서 48이니까 8개가 됐죠. 그래서 2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LOS를 가지고 6번을 뵀는데 8개가 돼서 또 이제 그 안에서 내용이 좀 바뀐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반편성은 6번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 추가되는 건 조금 진도 나가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에저는 249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요. 과정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정 말씀 드리기 전에 이 그 첫 반에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CFA가 몇 과목인지 아세요? 아세요? 10과목입니다. 대부분 아시죠? 근데 과목이 많다, 이렇게 정도만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계셔서. 과목을 공부할 때 아마 설명회나 프리반 같은 거 이제 보고 오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몸으로 부딪히는 분들 계시죠? 저돌적인 분들. 그러면 과목이 한 10개쯤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 같은 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널리시스인가요? 과목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하여튼 회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재무가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이슈. 그래서 옛날에 재무관리, 뭐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제 때는 배웠던, 요새는 이름 모르겠네요. 이게 있고요. 퀀트가 있고, 이코노믹스가 있습니다. 경제학 주로 거시 쪽으로 얘기하고요. 퀀트, 계량적인 것들. 그 다음에 기업 재무에 대한 일반론들, 그리고 뭐 재무, 이 금융에 대한 언어인 회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툴들이에요. 이 기본 툴들 과목 4개 위에 프로덕트, 그러니까 에셋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 좀 얹히거든요. 제가 하니까 제일 중요해 보이는 에코티. 그 다음에 채권, 픽스 인컴 있고요. 데리버티브, 파생 배우고요. 얼터너티브, 대안투자, 대체투자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언어도 알고 기업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 프로덕이 에쿼티나 뭐 픽스인컴이나 뭐 이런 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업 쪽에서 나오잖아요. 이 기업 재무 배우고 그 계량적으로 다루는 거 배우고 이코노미스 거시경제 매크로 배운 다음에 프로덕트를 4개 배우고 이걸 합치죠. 그게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이 제일 밑단에 깐 4가지가 비중이 이제 높고요. 레벨 2에 가면 대부분 밸류에이션, 계산을 배웁니다. 가치평가, 이 4가지에 대해서. 이 중간쯤 있는 게 높고요. 레벨 3는 예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는데 지금 최근의 추세가 CFA는 계속 그 커리큘럼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프로덕트산으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요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과목이거든요. 4개, 4개, 하나하나. 10개를 배우고요. 그 중에 제가 에쿼티 말씀을 드리고, 에쿼티는 뭐 10에서 15% 정도 레벨 1, 2, 3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소통되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포함해서, 과목이어서, 잘 해두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에쿼티에서 우리가 레벨 1에서 배우는 건 뭐가 있냐면, 그 2페이지 컨텐츠에 가볼게요. LOS 41, 42, 43, 요 3개는 앞에 보면 다 앞에 있는 단어가 마켓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게 에쿼티 인베스먼트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수업이 전체 수업들 중에서 참 재미없는 수업이 이제 오늘 수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켓의 오가나이제이션 스트럭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죠? 이게 있고요. LOS 41이
시장이 어떻게 조직돼 있고 그 안에 에셋 클래스는 뭐가 있으며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주식이라고 하면 주문의 유형은 어떤 게 이제 들어가고 실제로 뭐 마진 거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하여튼 그냥 익숙해져야 되는 터미놀로지 그와 관련된 뭐 제반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있고요. 42로 가면 마켓의 이제 인디시스, 인덱스라고 하는 거 지수 들어보셨죠?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양한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켓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재무 쪽 계신 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요. 그거랑 이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척점에 있는 behavioral finance, 행동 재무 관리, 행태 경제학 이렇게 부르는 그 두 가지들 같이 배웁니다. 이게 시장이 효율적이냐 하는 거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일반론을 배우고요. 그 뒤가 이제 주식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쿼티의 일반론이 뭐냐 그래서 오버뷰 배우고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어떻고 국내 투자할 때와 해외 투자할 때가 어떻고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뭐가 다르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45, 46, 47이 내년에 이제 바뀐 걸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아예 없는 내용이 추가된 것도 있고요. 과거에 있다가 레벨 2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레벨 1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예요. 뭐냐 하면 주식이라는 건 발행자가 누구냐면 기업이죠. 그 기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한 지분이 주식이니까 우리가 주식의 가치를 알려면 투자 대상으로서 기업을 알아야 되고요. 기업을 알려면 산업을 알아야 되고요. 산업을 알려면 매크로를 알아야 되는데 매크로 거시경제는 이코노믹스에 가서 이제 그 배우면 되는 거고 산업과 기업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인데요. 45, 46, 47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45에는 회사인데요. 컴퍼니 입단에서 회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업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제목은 패스트 앤 프레젠트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이고 레비뉴를 추정할 때는 어떻게 가고 코스트 따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캐피탈 스트럭처는 어떻고 워킹 캐피탈은 뭐고 이런 것들을 주르륵 배웁니다. 배운 다음에 이제 체계 잡는 건 나중에 저랑 하고요. 그래서 컴퍼니에 대한 부분이 47에도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는 뭐에 중점이 있냐면 forecasting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재무제표를 만드는 단에서 우리가 기업을 이해하고 어떻게 추정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벨 2에 가면 추정을 하고요. 기업의 재무제표들을 그리고 추정된 걸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뽑아내고요. 그 뽑아낸 캐시플로우 추정치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가치는 미래의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나한테 주어지는 미래 캐시플로우들의 현재 가치들의 합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미래 캐시플로우라는 게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추정한 다음에 그로부터 다시 나오는 거여서 추정하는 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붙여놓는 게 내용상으로도 맞아 보이는데 CFA가 계속 이제 내용을 바꾸니까 여기다가 중간에 산업 분석이라는 걸 껴넣습니다. 인더스트리 어널리시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은 제가 대학 때도 배웠던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5Force를 아직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무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 산업 분석이 산업 내부의 분석은 마이클 포터 교수의 그 프레임워크를 따르고요. 산업 밖에서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의 그 에쿼티와 지금의 에쿼티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배운 다음에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밸류에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문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레벨 2에 가면 이 밸류에이션만으로 LOS 8개를 풀죠.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주르륵 있습니다. 이거는 꼭 에쿼티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비슷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거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처음 오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오셨죠? 그리고 시간, 몇백 시간을 여기다 부으실 생각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잠깐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첫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상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트가 들어요, 이게. 돈이 드는 건 뭐 들 수 있습니다. 아깝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발전해서 CBT로 바뀌었죠.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다 3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2년 부으셔야 되죠. 돈도 부으셔야 되죠. 몇백 시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막 남아요. 그런 분은 없죠. 저희 중학생 딸내미도 바빠요. 다 바쁩니다. 근데 대학생 아들내미도 바빠요. 뭐가 바쁜지 모르겠는데 바쁩니다. 저도 바쁘죠. 다 바쁩니다. 학생분들은 학생분대로 바쁘고, 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어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기에는 대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열심히 노는 게 10년 뒤에 내가 봤을 때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막 진급이 팍팍 되거나 연봉이 뭐 팍팍 뛰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좀 그 첫 시간이니까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동기가 명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길어요, 싸움이. 근데 저희는 초치기에 특화된 민족입니다. 와다다다 해가지고 탁 넘기는 건 잘하죠. 그런데 이게 길면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가만둡니까? 달달 볶죠. 요새 뭐 MG하고 저도 이제 그 잘파 세대들, 저희 팀의 막내가 98년생이거든요.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친구들 이제 보면 쉽지 않은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잖아요. 회사라는 조직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넌 뭐 하냐, 일해라, 뭐 나와라, 뭐 해라, 뭐 이런 있죠. 온갖 경조사들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좀 나이 좀 들면 행여나 결혼이라도 하셨어가지고 뭐 온갖 집안 대소사들 뭐 널려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몸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개인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레벨 3 다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뭐 그런 분들의 소회는 다 똑같습니다. 이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은 아닙니다. 어려워서 떨어지는 분들은 없어요. 특히 레벨 5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어라는 허들이 조금 이제 작용하고요. 많이 방해하고, 그거 말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레벨 2부터는 조금 이제 더. 레벨 1이 계단이, 요만한 계단을 이렇게 넘으면, 레벨 2는 가랑이를 좀 많이 벌려 넘을 수 있습니다. 레벨 3는 조금 이제 그 에세이 좀 라이팅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이제 그런 허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뭐 레벨 2쯤 넘는 분들은 레벨 3 넘을 수 있습니다. 레벨 1보다는 어렵겠죠.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 저는 왜 했냐면 불행해서 했어요. 그때 회사 생활을 한참 할 텐데 너무 제 인생에 짜증나는 보스를 만났습니다. 4년간 뭐 그냥 피를 빨리는데 정신적으로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대우는 안 해주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이직하려고. 그래서 제가 20몇 년 직장 생활하면서 고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사고가라는 거 봤잖아요. 고 3년이 그 전과 그 후에 받아본 적이 없는 고가를 내리 3년 받았습니다. 이거 한다고. 그래서 탈출, 목적이 탈출이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등한시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 하면서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등한시하진 않았어요. 제가 할 건 다 했고, 제 생각엔 옆에보다 더 잘했는데, 우리 보스가 계속 그렇게 주더라고요. 이제 계속 이제 6시 땡 하면 튀어나갔거든요. 맨날 도서관 가서 이제 앉아있고 하니까. 밉다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어쨌든 강의도 하고 그래서 뭐 이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원하는 팀으로 옮겼고, 그래서 원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저는 뭐 성공했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은 동기가 좀 명확해야 되고요. 계속 곱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계속 불행해야 이 공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역량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 중에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걸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무언가 채우지 않으면 내가 계속 좀 뒤처진다는 느낌을 못 견딥니다. 어쨌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무언가 나를 성장시키고 싶다. 근데 지식적인 역량으로 금융 관련된 걸로는 이만한 커리큘럼이 없다는 건 제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공부할 만합니다. 근데 공부만 열심히 하고 CFA 차터가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들였으면 명함에 한 줄은 박혀야죠.
제 인생의 손꼽히게 그 기쁜 날이 명함에 명함 신청서를 넣고 명함에 땡땡땡 컴마 한 칸 띄고 CFA를 대문자로 쓰게 돼 있죠. 요거 받은 날. 와, 이거 아주 기쁜 명함 못 줘서 안달이 나 있죠. 연락 안 했던 친구들 만나서 열심히 명함을 줬던 기억.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나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물론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서 내가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넌 뭐야? 뭐 이랬는데요. 이제는 똑같이 넌 뭐야? 그러다가 옆에서 쟤 CFA래. 그럼 CFA가 뭐야? 그때 CFA를 몰랐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대충 알죠? 뭐 어려운 거 있대. 그래? 공부를 했대? 뭐 이러면 말에 힘이 실리더라고요. 그게 좀 즐겁기도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게, 그리고 워킹이 좀 되고요. 그게 일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성과도 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단순히 공부를 하고 내가 성장하겠다가 아니고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프랙티컬한 학문이거든요. 그 차터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이거 있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뭐 되지 않아요. 막 갑자기 급여가 뛰거나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를 좀 본인이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학원에 들으면 싫어할 얘기지만 포기하려면 지금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행여나 레벨 1 패스해봐요. 두고두고 이거 좀 속쓰립니다. 하다 말았는데 하다 만 게 계속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기 싫어서 치우려고 그랬는데 패스한 그 사실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또 나 공부했다고 몇 명한테 얘기해놨네? 그러면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계속 걸려요, 나한테. 그 레벨 1이 되면 레벨 2, 3를 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왜냐면 이 좋은 시절에,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추워지고 있지만 이 좋은 날들을 여기서 보내시잖아요. 주말에.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나가서 다른 거 하셔야죠. 다른 거. 놀기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게 이 꽉 깨물고 내려놓고 포기한 다음에 하실 요량이 아니면 포기하려면 지금이다. 해보시고요. 정말 꼭 안 하려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흘러왔죠.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정규 수업이 끝나면 파이널 리뷰를 문제풀이반을 나중에 하거든요. 거기 오면 이제 뭐 그때 50분 하고 10분 쉬고 지금처럼 할 건데, 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십니다.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문제를 물어볼 줄 알고 어떤 문제인가요? 그러면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가 바빠가지고 다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과목이 이게 LOS가 많은데 중요한 거 2개만 좀 찍어주시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선생님 어떤 과목을 버릴까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버리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에틱스하고 퀀트를 버렸는데요. 에틱스를 버리면 굉장히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가진 가치관과 이게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가치관이 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접고 CFA equal God,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야 돼요. 시험 보는 동안은.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컨플릭이 나더라고요. 저는 왜 이게 더 중범죄야? 이게 더 나쁘지? 근데 자꾸 A, B, C 중에 틀려요, 제가. 하여튼 포기하는 것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제가 수포자라 퀀트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예 빵점 맞을 수는 없으니까 둥둥둥 뜨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슥 가져오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성적 안 좋았죠. 근데 어쨌든 패스하는 데는 지장 없게 이제 했다는 거죠. CFA 시험을 보시고 레벨 1, 2, 3 하신 분들은 다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면 후기 같은 거 읽어보시잖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게 나온다고? 그게 나옵니다. 다 나와요. 비교적 중요한 게 있긴 합니다. 이런 거 비교적 중요하겠죠. 딱 봐도. 새로 들어왔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몇 문제 내겠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조금 이슈가 되는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좀 나오긴 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 건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다 되도록이면 다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있는 걸 100% 설명드릴 방법이 없죠. 오늘 책 받으신 분도 있지만 여기 슈에저 요약집이라고 해놓고 몇 권 줍니까? 이만큼 주죠. 커리큘럼북 이거 예전에는 다 책으로만 줬어요. 요새 이제 파일로 주던데 이만큼이죠.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거 언제 읽고 앉아 있어요. 근데 요약집이라고 해놓고 이만큼 이 책이 5권 이게 막막하죠. 그러니까 다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해서 부지런히 커버해서 한 80, 85 정도를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던지고
나머지들도 찍으면 맞을 수 농담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걸 잘 배우면 아예 생뚱맞게 저 끝에서 내는 거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나오면 시험 보고 나오시면 아는데요. 표정들이 어둡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패스한 줄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진짜 있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석하면 어떡하죠? 뭐 이러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와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요새 나옵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잘해서 합격했는지가 나와요. 결과로. 말도 안 되게. 자기는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뭐 이게 시험을 아주 꽈가지고 뭐 복잡하게 내는 시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 있으면 꾸준히 공부할 수 있으면 이건 붙이는 시험입니다.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변별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붙이는 시험이에요. 악착같이 이렇게 악랄하게 울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몇몇 자격증 시험 보면 진짜 환장하잖아요. 문제를 이제 베베 꽈가지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앉아 있으면 돼요. 그게 힘든 거죠.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서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만 봐야 되는 건 없다. 다 좀 보자라는 거고, 강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서머리 3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이게 여기 있는 LOS라고 하는 것의 순서가 강의하기 편한 순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이 되게 훌륭한 교수님들, 명망 있는 식견 있는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그렇지. 그러고 이제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 책을 딱 피면 하얘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머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서머리를 가지고 대충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책부터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과반 이상은 서머리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책으로 이제 어디를 일부 읽습니다. 그래서 읽는 부분은 뭐 밑줄을 치시든지 해서 체크하고요. 나중에 서머리 내용이랑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습하기 편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 제가 판서를 막 하다 보니까 제 판서를 따라 쓰느라고 이제 수업 못 듣는 분들이 계셔서 만든 거기도 해서, 제가 판서를 하면 이 내용이 서머리에 혹시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하고 보세요.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판서하는 내용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본인이 이해하기 편한 언어로 몇 개를 좀 적어 두시고요. 이해하기 편한 언어를 써서 내용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대충 이해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듣고만 가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이 중에 반은 제가 3주에는 못 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뵈고.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죠. 댁에서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제가 뭐 아까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농담만은 아닙니다. 꼭 좀 생각하고 하려면 이빨 꽉 깨물고 최대한 빨리 좀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서머리 3페이지 가서 이제 설명 드릴게요. LOS 41의 A예요. 41, LOS 41의 제목이 그 위에 헤더 부분에 있잖아요. 마켓의 오거니제이션 스트럭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그 위에 있는 제목이 여기 있는 LOS를 요약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Financial System,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기능을 하냐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서머리에 트랜스퍼 에셋 리스크, 에셋과 리스크를 트랜스퍼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습니다. 에셋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에셋은 돈이죠. 현금, 캐시. 내가 돈이 있어요. 나는 돈이 남습니다. 저기 가니까 돈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남는 쪽에서 모자란 쪽으로 빌려줄 수 있죠. 그리고 그에 상하는 대가, 이자라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서 할 거냐는 겁니다. 각자 만나서 어디 있는 누가 돈이 남고 모자란지 모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인터미디어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게 뒤에 LOS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다. 그럼 은행이 돈 남는 쪽에서 예금을 받고요. 적당한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쪽에 얘가 원리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해서 신용평가라는 거라서 돈을 빌려주죠. 또는 아파트 사는 거 뭐 이런 거 담보대출 해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안정성을 취하고, 그래서 빌려온 거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중간에 자기는 이윤을 먹고 일정 부분, 그리고 돈이 필요한 쪽으로 돈이 가죠. 남는 쪽으로부터 와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파이낸셜 시스템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에셋은 그렇다고 치고 리스크는 뭐냐? 리스크는 보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혹시 운전하시는 분 계시면 무조건 보험을 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사고를 안 낼 것 같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넘어서 뭐 들이받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사고가 날 수 있죠.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합니까? 보험사라는 인터미디어를 중간에 두고 거기다 보험료를 조금씩 납부하죠. 보험유사는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잘 들고 있다가 일정 부분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사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죠.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리스크를 보험사에 던지죠. 실제로 그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파이낸셜 시스템의 기능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determine interest rate.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라는 게 금융의 많은 변수, 세상의 경제의 많은 변수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뭐 많은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금리입니다. 금리, 돈의 값이죠. 돈의 값은 얼마냐, 빌려오면 얼마 줘야 되냐라고 하는 걸 금융 시스템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들이 만나게 되죠. 물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당국자, 뭐 요새 페드 힘이 너무 강해졌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캐피탈을 얼로케이터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49페이지 와봐요. 중간에 LOS 41에 A라고 해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LOS거든요. 거기에 뭐 explain the main functions of the financial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 긴 걸 키워드만 제가 서머리에 옮겨 놓은 겁니다. 파이낸셜 시스템의 기능. 자, 그 밑에 줄 볼게요. The three main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are. 그러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allow entities to save and borrow money. 돈을 저축하거나 또는 빌릴 수 있게 해주고요. raise equity capital. 에퀴티 캐피탈을 레이징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기업들 있죠.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죠. 그걸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IPO 마찬가지고요. manage risk, 보험,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trade asset currently or in the future. 지금 있는 에셋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증권회사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라는 걸 시스템을 통해서 왔다 갔다 사고 팔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currently는 이해가 되는데 future는 뭘까요?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게 있죠. 옵션 거래, 그러니까 파생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현재와 미래를 그 미래의 가치들을 서로 간의 기준값을 놓고 이제 교환하게 해주죠. 그런 걸 해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 determine the return,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그 뒤에 괄호에 이자율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3번 allocate capital, 캐피탈을 할당 배분하는데요. 어떻게? To its most efficient uses,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기능은 세 가지, 에셋과 리스크를 트랜스퍼하고요, 이자율을 결정하고 캐피탈을 얼로케이트 합니다. 자, 넘겨봐요. 다시 서머리 와서 3페이지 하단에 LOS 41의 B번 보고요. 책은 251페이지 넘겨놓을게요. 자, 서머리부터 봐요. LOS 41의 B번이에요. 보면 그 타이틀을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해봐라. 이런 거 하기 싫죠? 분류해요. 뭘 분류하냐면 에셋을 분류해보고요. and 마켓, 시장도 분류해봐요. 이런 분류, 저런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좀 챙겨보자는 거예요. 왼쪽에 사다리꼴 모양이 되어 있는 거, 에셋의 분류부터 보면 첫 번째, 제일 왼쪽 박스요. 파이낸셜과 리얼 에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금융자산이 뭐 예금, 주식, 채권 뭐 이런 거겠죠. 실물자산은 부동산 등등등 뭐 이런 거겠죠. 금 뭐 이런 거. 그 오른쪽에 시큐리티, 증권이라는 자산으로 국한해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세 분류가 가능하지만 대시냐 에쿼티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대는 채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쿼티는 주식, 우리가 이제 배울 거. 그 오른쪽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이렇게도 나누죠. 퍼블릭은 상장돼 있냐, 그 밑에 프라이빗은 비상장인 상태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이 돼 있냐 아니면 그 아래 비상장돼 있어서 사적으로 거래해야 되냐 거죠. 그 오른쪽에 파생상품들도 자산인데요. 이 자산들은 크게, 이 파생상품들은 피지컬 드리버티브, 실물자산하고 그 밑에 파이낸셜 드리버티브, 금융파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실물파생은 뭐 원유 관련된 계약, 이자율 계약, 환율 계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밑에 파이낸셜 드리버티브가 이제 환율이나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피지컬은 뭐 원유나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선물 거래 가능하죠. 뭐 그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오른쪽에 마켓까지 설명하고 책으로 한꺼번에 갈게요. 시장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 네 분류가 있죠.
프라이머리 마켓은 발행 시장을 얘기해요. 1차 시장이라고 하는 게 발행 시장이에요. 처음에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게는 우리 IPO 같은 거 하면 새로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새로 발행이 되죠. 발행이 처음 발행되는 그 발행 시장이고요. 세컨더리 마켓은 뭐냐면 그 발행 시장에 예를 들어 주식을 처음에 IPO에서 상장했어요. 그걸 내가 청약을 해서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받은 이 주식을 나는 팔아서 이득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팔아요? 거래소에서 팔면 되죠. 이 거래소, 익스체인지가 세컨더리 마켓이에요. 2차 시장은 유통시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마켓 1차 시장은 발행시장,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이에요. 자, 그 오른쪽에 머니마켓과 캐피탈마켓 이렇게 나누면 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시장, 자금시장이 머니마켓이에요. 근데 캐피탈마켓과 차이는 뭐냐면 머니마켓은 만기가 1년 안쪽이에요. 짧은 거. 이걸 그냥 자금시장 이렇게 부르고요. 긴 거, 이걸 자본시장 이렇게 불러요. 통상 기준점은 1년입니다. 그 오른쪽에 트레디셔널 인베스트먼트 마켓은 그냥 전통적인 투자 자산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그 밑에 얼터너티브가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아닌 다른 거, 대안으로서의 투자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해요. 책으로 와볼까요? 251페이지. LV41의 B번 있잖아요. 첫 번째 줄에 파이낸셜 에셋, 볼드체로 된 거, 그러니까 굵은 것만 읽을게요. 굵은 글씨, 파이낸셜 에셋이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리얼 에셋이 있어요. 금융자산, 실물자산, 뭐 딱 봐도 아실 거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첫 번째 줄 중간 뒤에 볼드체로 데트 시큐리티, 두 번째 줄에 중간 에쿼티 시큐리티. 대시냐, 에쿼티냐 이렇게 나뉘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요. 첫 번째 줄에 퍼블릭 시큐리티냐, 세 번째 줄 중간에 프라이빗 시큐리티냐. 상장돼 있냐, 비상장이냐. 그 밑에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앞에 드리버티브가 있는데요. 이런 파생 계약도 자산이 되는데 이 파생 계약은 두 번째 줄에 파이낸셜 드리버티브가 있고요. 세 번째 줄 중간 뒤에 피지컬 드리버티브가 있어요.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볼게요. 첫 번째 줄, The primary market은 is a market for newly issued securities. 처음에 그 신규로 새로 주식 증권이 발행되는 게 프라이머리 마켓이고요. 계속 보면 subsequent sales of securities 계속해서 이어진 그 뒤로의 매각은 said to occur in secondary market.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money market은 refer to market for debt security with maturities of 1 year or less. 1년 또는 그 이하의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debt 마켓이 머니 마켓이고요. 캐피탈 마켓은 1년 이상이다라는 게 그 뒤에 써 있어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traditional investment market은 refer to those for debt and equity. 덱과 에퀴티가 가장 대표적인 전통 자산이에요. Alternative 마켓은 refer to those for hedge fund. 헤지 펀드도 얼터너티브고요. commodities 상품, 원자재도 그 대안 상품이고요. real asset 부동산이 대표적인 대체 투자 자산이고요. collectibles 뭔가 수집품들 같은 것. gemstone 보석, lease and equipment 여러 가지 시설, 설비, 장비 이런 것들도 다 alternative investment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넘어가 봐요. 이제 서머리 4페이지 가볼게요. LV41의 C번이에요. 이건 그냥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쉽게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거나 상식이니까 후딱후딱 보고 갈게요. 출제 가능성도 낮고요. 자, 그 LV41의 C번은 types of asset, asset의 유형, 종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제가 좀 복잡하게 그려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제일 위에 asset이라고 하는 걸 한층 내려와 봐요. 뎁스 하나만 떨어지면 제일 왼쪽에 security, 증권 형태의 에셋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contract, 계약 형태의 에셋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currency, 화폐도 에셋이죠. 뭐 달러나 유로 같은 거. 그 오른쪽에 commodity, 원자재 에셋이고요. real asset이라고 하는 것도 에셋이에요. 근데 커머더티하고 리얼 에셋은 커머더티가 리얼 에셋 아닙니까? 그럼 맞거든요. 그런데 분류를 할 때 커머더티 중요하다고 그냥 따로 하나 뺀 거예요. 이 분류가 뭐 아주 절대적이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제일 왼쪽에 시큐리티 봐요. 시큐리티 보면 그 밑에 증권 형태로 가장 대표적인 게 데드 에퀴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아래쪽에 첫 번째 에퀴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박스 에퀴티 오른쪽에는 CS라고 써는 건 커먼 스탁 보통주고요. 그 오른쪽에 PS는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고요. 제일 오른쪽에 WR이라고 쓴 건 워런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워런트? 이따 책 읽을 거니까 거기서 마저 설명드리고요. 그 밑에 픽스 인컴 쪽에는
노트나 본드나 CP나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본드가 이제 장기채고요. 노트가 통상 중기채, 뭐 3년 뭐 그렇게 되는 중기채고, CP가 이제 단기 기업보험 같은 것들이죠. 그 밑에 이제 풀드 인베스트먼트 비클이 MF가 뮤추얼 펀드, HF가 헤지 펀드, ETF, ABS 이런 게 있는데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에퀴티 픽스 인컴, 풀드 인베스트먼트 비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책으로 와봐요. 251페이지에 제일 밑에 패러그램 위에 제목으로 시큐리티스 이렇게 돼 있죠. 에셋 중에 증권 자산이요. 넘겨봐요. 252페이지. 첫 번째 줄에 픽스 인컴 시큐리티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픽스 인컴 파트 가면 자세히 배우시겠죠? 넘어갈게요. 그 밑에 패러그램에 보면 이제 이탈릭체로 누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본즈, 뭐 그 첫 번째 줄 끝에 노트, 두 번째 줄 중간에 커머셜 페이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거기서 이제 패러그램 하나 또 넘어가면 이제 또 볼드체로 에퀴티 시큐리티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자, 주식 형태의 증권이 있는데 그 밑에 박스 3개 있어요. 첫 번째 박스 커먼 스탁 보통주 있고요. 두 번째 박스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 있어요.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어떤 유형이 있고는 나중에 따로 있어요. LOS에. 그쪽에서 말씀 자세히 드리고, 세 번째는 워런트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스탁 옵션 같은 거죠.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이제 워런트잖아요. 그래서 본드 위드 워런트, BW로 하는 건 이제 채권 가면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 워런트라는 게 어느 정해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그 행사 가격에 그 주식을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뭐 이것도 에퀴티 시큐리티의 일종. 그 밑에 패러그램 보시면 제목으로 풀드 인베스트먼트 비클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집합 투자 기구, 우리도 이제 이런 말 쓰거든요. 말이 좀 그렇죠. 어떤 자산들을 풀링해서 비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펀드처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거죠. 그 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뮤추얼 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펀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뮤추얼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수익형이냐 회사형이냐 뭐 종류가 다르고 어쩌고 있지만 다 기본적인 스킴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특정 투자 대상을 정해요. 대체 자산일 수도 있고요.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냐 채권형 펀드냐. 예를 들어 주식이라 그러면 이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내가 좋은 주식을 사다가 담아서 그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자기 수수료 일부 떼고 돌려주는 거죠. 이게 뮤추얼 펀드잖아요. 또는 본인이 그냥 특정 주식을 선별하지 않고 패시브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흘러가는,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그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인덱스 펀드를 운용해주고 수수료는 그 대신 조금 받고, 왜냐면 자기가 뭐 그 좋은 주식을 선별할 그 리서치 코스트가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고 팔고 해야 되는 트레이딩 코스트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패시브의 그 수수료는 되게 낮습니다. 시장 전체의 수익률만 따라가자. 뭐 미들 펀드 매니저 없지 않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뮤추얼 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뭐 투자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ETF는 뭐냐라고 하면 뮤추얼 펀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ETF가 뭐의 약자냐면 거기 써 있듯이 Exchange Traded Fund. 그냥 보면 이게 뭐냐면 거래소라는 데서 익스체인지에서 트레이디드 거래되는 펀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뮤추얼 펀드는 어디 뭐 판매회사, 증권회사, 은행 이런 데서 팔죠. 거기 가서 내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일정 부분을 사는 거고, 익스체인지 그 트레이드 펀드 ETF는 그냥 거래소에 가면, 주식 거래소에 가면 거기서 막 ETF가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해요. 주식처럼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데 이 ETF도 통상 시장 전체를 추정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요새는 종류가 많아져서 시장 전체를 추정하지 않고 특정 섹터만 추정한다든지 2차 전지, 아니면은 심지어 ETF인데도 액티브하게 내가 잘 운영해 줄게 뭐 이런 펀드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래소에서 그 주식처럼 거래되는 걸로 거기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거고요. 이 운용회사에 가서 내가 환매해 주세요, 가입할게요 안 하는 거, 요게 이제 ETF로 그런 형식적인 차이만 있거든요. 그거 이제 다른 데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풀드, 뭔가 그 투자 자산을 풀링하는 거니까. 그 밑에는 ABS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자산을 팩트 해놓고요. 어떤 특정 자산을 놓고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새로 이제 증권들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슥 넘어가면 이게 뭔가 싶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253페이지에 첫 번째 패러그램 밑에 프로페서스 노트라고 있잖아요.
그걸 볼게요. Asset-backed security는 are described in more detail in fixed income. fixed income 가면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두 번째, 뮤추얼 펀드하고 ETF는요, are discussed in portfolio management. 거기서 배우실 거고요. 그 밑에 헤지 펀드, 그 위에 이제 잠깐 설명드릴 건데, 헤지 펀드는 are discussed in alternative investment. AI 과목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긴 이런 종류가 있다까지만 보고 넘어가요. 그 외 헤지 펀드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뮤추얼 펀드 같은 거기는 해요. 그런데 뮤추얼 펀드는 가입자들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죠. 그분들은 금융 지식이 없거나 무언가 쉽게 이 안에 있는 스킴들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규제들을 받습니다. 어떻게 공시를 해라, 뭐 자금을 받을 때 어떤 그 한도 내에는 그러니까 투자하지 못한 특정 종목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지 말아라. 또 가지고 있는 현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라. 뭐 너무 많은 레버리지, 차입을 일으키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헤지펀드는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오케이 선수들의 세계를 만들어주마. 아주 거액으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아무렇게나 네 맘대로 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입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롱숏이라고 하죠. 주식을 사고 또 뭐 숏도 치고 이런 전략도 쓰고 이벤트 드리븐 이렇게 뭐 특정 이벤트가 M&A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확 투자하기도 하고 하여튼 네 맘대로 해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헤지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배우시고요. 자, 이런 게 그래서 증권 형태는 크게 에쿼티 픽스 인컴 풀드 인베스먼트 비클이고 그 아래 종류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러프하게 말씀드리고 가요. 에쿼티 쪽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책으로 와서 다시 프로페서스 노트 밑에 보면 커런시가 있어요. 커런시는 뭐 서머리 안 보고 여기서 바로 설명드려도 돼서 일로 올게요. 커런시인데 이 화폐라는 게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이요.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준비통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which are those held by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 worldwide.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하고 정부가 들고 있는 통화가 리저브 커런시예요. 준비통화. 뭘 위해서 리저브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냐면 계속 읽을게요. These include the dollar in euro and secondarily the British pound, Japanese yen and Swiss franc. 이게 대표적으로 달러하고 유로 같은 거 있고요. 두 번째로 세컨더릴리 브리티시 파운드, 제퍼니즈 앤 스위스 프랑 다 어디서 들어봤거나 대단히 강대국들이 발행하는 통화죠. 그러니까 통상 준비 통화는 그 국가가 대부분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어쨌든 글로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 있죠. 그래서 적당히는 외국의 화폐들을 들고 있으면 좋은 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유로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게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나 중앙들이 좀 가지고 있는데요. 뭐 달러하고 유로가 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는 옌, 파운드, 기타 등등입니다. 거예요. 자, 서머리 다시 잠깐 와서 보면 그 4페이지에 그 중간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커런시였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위에 있는 게 프라이머리, 밑에 있는 게 세컨더리였고요. 그 왼쪽으로 컨트랙 볼게요. 계약이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에셋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밑에 있는 그 아래 있는 첫 번째 박스 for the futures option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계약이고요. for the future 같은 것들은 이제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게 되고요. 옵션은 권리만 가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파생해서 배우실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자산이 됩니다. 그 밑에 인슈런스, 보험 계약 같은 것도 계약 자산이고요. 그 밑에 수업도 이것도 역시나 무언가를 바꾸는 계약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면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파생 쪽 가서 배우시게 돼요. 253페이지 책으로 와서 아까 봤던 커런시 밑에 제목으로 컨트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좌표만 볼게요. 그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앞부분에 볼드체 forward 컨트랙이 있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futures 컨트랙이 있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swap 컨트랙이 있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옵션 컨트랙이 있는데 이 옵션은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콜 옵션, 세 번째 줄 뒤에 풋 옵션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고요. 파생감을 자세히 하세요. 자, 넘겨와요. 254페이지 가서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앞부분에 또 제목이요. 볼드체로 인슈런스 이것도 자산이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CDS 크레딧 디폴트 수합 같은 것도 수합의 일정 부분이에요. 보증 같은 건데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서머리 잠깐 와서 나머지 두 개 마저 볼게요. 4페이지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커머더티하고 리얼 에셋이거든요. 커머더티 보면 원자재는 뭔지 아시죠? 메탈 있잖아요. 뭐 구리나 뭐 동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다 메탈이고요. 그 밑에 에너지 프로덕트들 있죠. 원유나 가스나 뭐 이런 것들. 그 밑에 에그리컬처럴 프로덕트 있죠. 뭐 콩, 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리얼 에셋은요, 그 밑에 두 가지가 대표라고 써놨는데, 리얼 에셋, 부동산이 이제 뭐 단연 대표고요. 그 밑에 이퀴먼트, 뭐 설비, 기계장치 이런 것도 다 리얼 에셋이 되겠죠. 그래서 그 리얼 에셋 그 위에 있는 박스 위에 보면 그 작게 화살표 해놓고 박스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리얼 에셋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요거까지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리얼 에셋이다. 이 건물 부동산이잖아요. 이 오피스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뭐가 있냐면 그 위에 인컴 게인이 있어요. 임대료를 받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차를 주고, 그래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해요. 그러니까 인컴 게인이 계속 생기죠. 그죠? 그 예를 들어 골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생기진 않죠. 그렇지만 여기는 캐시플로우가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 텍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만약에 유형자산돼 있으면 감가상각비 같은 거 다 손비 인정받아서 과세이익을 줄이죠. 또 관리비 이런 거 다 비용 인정 받잖아요. 그러니까 텍스 쪽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디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이 있어요. 전통 자산인 주식 채권과 부동산은 뭐 상관계가 좀 낮죠. 그래서 낮은 코릴레이션으로 인해서 분산 투자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그 아래쪽에 매니지먼트 코스트, 관리비가 들어요. 금 가지고 있어, 뭐 보관료 같은 건 모르겠지만 돈 들 일이 없는데 이거는 계속 뭔가 들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쓸고 닦고 건물 관리해야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치명적인데 일리퀴디티, 유동성이 떨어져요. 이거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되게 높은 기대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지금처럼 없을 때요. 하려고 하면 되게 디스카운트 해서 팔아야 될 수 있죠. 부동산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254페이지 책으로 가서요. 아까 봤던 그 밑에 제목으로 커머더티스라고 돼 있죠.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다 당연하게. 그 밑에 real asset이라고 제목 있는 그 밑에 줄 볼게요. Examples of real asset are real estate, equipment, and machinery. 이런 것들이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Buying real asset directly often provides income, tax advantages, and diversification benefit. 이렇게 세 가지가 장점이 있고요. However, 그러나 반면에 they often entail substantial management cost. 관리비가 좀 많이 들 거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네 번째 줄 중간에 they are illiquid. 유동성이 떨어져요. 이것까지 단점으로 이렇게 챙겨두시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